안녕하세요. 최일호 상무가 풀어주는 미국 시장의 모든 것 채플미 오늘 3월 10일 금요일 순서입니다. 어젯밤 미국 시장이 막판에 가서 뭐 확 밀리면서 좀 분위기가 되게 안 좋게 끝났는데 이 SVB 뭐 파이낸셜 그룹 뭐 하는 회사입니까 여기? 여기 은행인데요. 은행. 예, SVB라고 해서 실리콘밸리 뱅크라고 해서 이름만 들어도 캘리포니아에 있는 뱅크라는 거를 직감을 할 수 있죠. 제가 또 캘리포니아에 좀 살았잖아요. 10개월 살았는데 못 봤었는데 그때는. 산타클라라 소재 뱅크라고 하고요. 그 설립일은 1982년 그리고 상장일은 1987년에 했는데 규모 자체는 뭐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시가총액 기준으로 어제 끝난 기준으로 6.28빌리언인데 많이 빠졌으니까 빠지기 전에는 13빌리언, 14빌리언 정도 됐었겠죠. 네. 화폐금융은 교과서에나 나올 법한 일이 지금 벌어졌습니다. 그래요? 예. 자금 경색 이슈인데요. 그 월스트리트저널하고 SEC 파일링을 기초로 오늘 아침에 좀 봤는데 일단은 이 기업이 그 자산 규모를 먼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산 규모가 21년에 급격히 늘어났거든요. 21년 재작년에 그렇죠. 보면은 115빌리언에서 211빌리언이 늘어났어요. 거의 2배가 늘었네요. 은행은 아시다시피 고객들한테 예금을 조달해서 그걸 운용하는 운용하는 업이잖아요. 이렇게 자산이 늘어났다는 거는 분명히 부채 쪽에서 조달이 많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 조달의 대부분이 은행의 예금이었습니다. 예금을 보면은 2020년에 101빌리언이었는데 189빌리언까지 늘어났습니다. 뭔가 영업을 잘했나 보네요. 네, 영업을 잘했습니다. 영업을 잘했는데 이제 마케팅 효과가 굉장히 작용을 했었는데 은행들이 이 은행에 몰렸다는 거는 뭔가 메리트가 있어야 몰릴 수 있었다는 것을 예상을 할 수 있는데 다른 은행들 같은 경우는 요구불 예금에 대해서 예금 금리가 낮았는데 이 은행은 그 요구불 예금에 대한 예금 금리를 2배로 불렀습니다. 아이고. 어쩐지 저는 예금이 이렇게 2배나 늘었다 해서 약간 저축은행 막 생각이 막 떠올랐어요. 한 10년, 11년 전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작년 4분기 기준으로 업계 평균의 평균 예금 이자율은 1.17%였습니다. 1.17%? 그런데 이게 이제 만기가 다 다르니까 뭐 대체로는 요구불 예금이 많을 테니까 이렇게 금리가 낮은 걸 거고요. 그런데 이 은행은 평균 예금 이자율이 2.33%에 달합니다. 참고로 그 대표 은행격인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경우는 0.96%고요. 그러니까 원래 그 정도인데. 그래서 이렇게 그 예금 금리를 많이 주다 보니까 예수 부채가 늘고 그 예수 부채를 은행에 들어온 돈을 갖다가 운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 운용을 대체로 그 생각하기에는 뭐 그걸 주식을 사거나 이러진 않을 거잖아요. 채권을 사게 된 거죠. 그렇겠죠. 당연히 채권을. 채권을 사게 됐는데 채권을 살 때 대체로 2021년은 금리가 굉장히 낮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반대로 생각하면은 굉장히 비싸게 채권을 산 거죠. 비싸게 산 채권이 올해 들어가지고 가격이 굉장히 떨어졌겠죠. 그래서 채권을 얼마나 샀나 재무제표를 좀 보면은요. 밑에 에셋 부분에 보면은 그 연간 기준으로 나오기도 하고 분기 기준으로 나오기도 하는데 2022년 12월 31일 작년 4분기 말을 보면은 캐시 앤 캐시 이퀴밸런트 밑에 available for sale securities가 있고 그리고 held to maturity securities가 있잖아요. 이 available for sale security는 중기적으로 가지고 갈 자산이고요. held to maturity security는 이거는 100% 채권입니다. 왜냐하면은 채권은 만기가 있으니까 만기까지 가져갈 목적으로 계상된 자산입니다. 이 자산이 26빌리언하고 91빌리언 이렇게 계상이 돼 있는데
대체로 이 자산의 그 만기 듀레이션, 쉽게 말해서 만기를 보면은 각각 3.6년하고 6.2년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베일러블 세일이 3.6년, 그리고 헬트 머추어티가 6.2년. 6.2년짜리를. 특히 요즘 같은 경우는 만기가 짧은 채권, 그리고 중기에 있는 채권의 채권 금리가 가파르게 올랐었잖아요. 그러니까 평가손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된 거죠. 거기다가 이 회계, 그러니까 투자하는 입장에서 이런 것들을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으면 감지하기 어려운 것이, 이 available for sale securities와 held to maturity securities로 분류된 계상된 그 자산 같은 경우는 평가손이 난다고 하더라도 그걸 손실로 반영하지 않습니다. 회계 기준상으로 손실로 반영하지 않고 있다가 나중에 이걸 처분할 때 한꺼번에 반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최근에 사실 경기 자체가 좀 안 좋고 고객들이 예금을 찾으러 오다 보니까 이 회사에 예금이 부족하게 된, 캐시가 부족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캐시가 부족하게 되니까 이 available for sale 그리고 held to maturity 여기에 있는 자산을 울며 겨자 먹기로 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금매가 나오는 거죠. 낮은 가격에 팔 수밖에 없었는데 이렇게 팔 수밖에 없었던 상황에서 손실이 발생하겠죠. 그 손실이 발생하게 되면은 그게 고스란히 IS에 반영이 되겠죠. 그렇게 유가증권을 매도하면서 약 2빌리언에 해당하는 손실이 발생을 했대요. 아이고. 그럼 이거를 갖다가 고객들이 인지를 하게 되면은 이 은행에 대한 위험성을 인지를 하게 되고, 그렇죠. 이 은행 자체는 또 고객들이 예금을 찾으러 오면서 또 캐시가 부족하게 되고, 당연히 그래서 자금 조달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자금 조달을 하겠다고 지난 수요일 장 마감 이후에 2.25빌리언의 프로스펙터스를 공시를 했어요. 투자 설명서를. 그러면 이제 이것만 보더라도 시그널 자체가 굉장히 안 좋으니까 다시 이제 악순환으로 들어가는 거죠. 고객들이 뱅크런이 생기고 뱅크런에서 자금이 부족하게 되고, 자금이 부족하게 되면 또 보유 자산을 팔게 되고, 보유 자산을 팔게 되면 또 자금이 부족한 부분에 있어서 또 자금 조달을 해야 되고, 이런 악순환이 계속 일어날 것을 시장에서는 반영을 하면서 60%가 하락을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 기업이 손실로는 반영을 하진 않았지만 주석상으로 보면은 작년에 최근에 금리가 상승하면서 만기 보유 채권 쪽에 평가손이 증가 중인 거로 밝혀졌는데, 작년 4분기 장부상 보유증권의 평가 가치가 76.2빌리언이었대요. 아까 밑에 held to maturity securities 보면은 91.3빌리언이었잖아요. 91.3빌리언인데 실제로 평가를 해보니까 76.2빌리언이었다. 작년 4분기 말. 지금은 이제 더 금리가 좀 더 올라갔으니까 가치가 좀 더 떨어졌겠죠. 그러겠네요. 그러면서 작년 4분기 말로 만기 보유증권의 평가손이 15.1빌리언이 났어요. 평가손이 그러겠네요. 왜냐하면 90일에서 76을 빼니까 15.1빌리언의 평가손이 난 거죠. 지금은 좀 더 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노출이 이번에 되면서 이 기업의 주가가 급락을 하게 된 거고요. 그러다 보면은 사실 교과서에 나오는 얘기지만 한 은행에 뱅크런이 생기게 되면은 다른 건전한 은행까지 사람들이 우려를 해서 일시적으로 이제 자금 인출 사태가 생기면서 우량한 은행까지 피해를 보는, 악영향을 받는 그런 상황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어제 제가 볼 때는 일시적으로 그런 현상이 나타났고, 그러다 보니까 빅4 은행, JP 모건이나 뱅크 오브 아메리카, 웰스파고, 시티그룹 이런 은행주들의 주가도 급락하는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또 그것들이 다른 섹터까지 확산이 되면서 퀄리티 주식이 아닌 좀 작은 주식들, 특히 이제 재무 구조가 좀 안 좋은 주식들의 급락이 나타나고,
그러다 보니까 또 채권 시장 쪽에서는 국채 쪽으로 돈이 몰리는 그런 아까 말씀하신 위험 회피 예, 현상이 나타났던 것 같습니다. 딱 그 여민함 시간에 전체적인 이제 섹터 동향을 딱 보니까 느낌이 이거는 뭔가 큰 위험에 대비해서 빨리 도망가야 되지. 약간 이런 느낌을 받아서 약간 좀 싸한 느낌이었는데 이 SBB 은행이 도대체 뭔 문제였나. 근데 지금 말씀하신 거 쭉 들어보니까 완전히 이해가 되네요. 보니까. 근데 보통 일반 은행들은 이제 예금을 받아서 예대 마진이라고 해서 그죠. 보통 대출을 하고 대출 금리가 예금 금리보다 높다 보니까 그게 뭐 이런 문제가 발생을 잘 안 하는데 이 은행 같은 경우에는 일반 예금 금리보다 2배 이상의 좀 이상한 예금 금리를 제시를 했고 그 부분을 또 대부분 국채나 유가증권으로 운용을 했는데 국채 가격이 급락을 해버리니까 이런 문제가 당연히 발생할 수밖에 없네요. 그래서 주의하실 점은 이제 많이 빠졌지만 이게 많이 빠졌다고 해서 이런 것들을 뭐 건드리거나 이럴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그렇죠. 혹시나 이제 싼 맛에 들어가 보겠다라고 하는 거는 좀 위험한 생각인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그 급락이 몇 번 더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이런 부분들이 쉽게 해소가 되기 위해서는 사실 전체적인 매크로 상황이 이 은행의 우호적인 방향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지금은 사실은 굉장히 과도기적 상황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은행에 돈을 맡긴 고객들이 어떤 생각을 할까 생각을 해보면은 그 돈을 빼서 다른 우량한 은행으로 가자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될 것 같고 그러다 보면은 뱅크런이 가속화되고 또 보유 자산을 팔게 되고 캐시가 부족하니까 또 자금 조달을 하게 되고 이렇게 당분간 되지 않을까 그러네요. 싶습니다. 야, 이거 참 이게 지금부터 이제 촉발되는 문제인지. 근데 이런 부분이 작년에 이제 그 금리가 작년에 급등을 하면서 작년에 왕창 터진 거잖아요. 그렇죠. 작년에 터지고 올해 지금 터지고 있고 올해도 터지고 그 문제가 있고. 이제 노출되고 있고. 그런데 이 은행 말고 이제 시중 4대 은행 같은 경우는 이렇게 그 예수금으로 들어온 돈을 갖다가 뭐 국채에 몰빵하거나 뭐 이러지 않고 분산을 굉장히 많이 해놓고 예대 금리 자체도 그 요금 예금 자체도 굉장히 합리적인 수준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과도하게 이제 무리한 마케팅을 하지 않죠. 위험 관리가 상대적으로 상당히 잘 돼 있는 게 빅4 은행이라고 볼 수 있고 이 은행은 좀 특수한 사례라고 보여야 될 것 같아요. 이 은행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이 파장 효과가 어떻게 될지 그 부분은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옛날에 이제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인해서 그죠? 은행이 부실화되는 모습이 2007년 초부터 이제 서서히 나타나다가 2007년 10월 정도부터 본격적으로 서프라임 관련된 그 손실액을 막 발표를 합니다, 그죠? 그리고 나중에는 도대체 이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모를 정도로 왜냐하면 뭐 리먼 브라더스 같은 세계 3대 IB가 이제 망했으니까요. 그때 그 리먼 브라더스의 자산이 뭐 3천억 달러가 넘어섰기 때문에 그 자산을 방금 여기도 나오듯이 어쩔 수 없이 팔아서 청산을 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팔다 보니까 말 그대로 반대 매매가 어마어마하게 나왔었거든요. 그 들고 있던 자산이 무조건 그냥 청산 매매를 해야 되다 보니까 그래서 전 세계 이제 자산 가격이 투자 자산의 가격이 이제 급락을 했었는데 지금은 요 조그만 은행이 무리하게 해서 그런 거다 그죠? 그렇죠. 이 SBB 은행이 무리하게 좀 말도 안 되는 요런 그 ALM이라고도 볼 수 있죠. Asset Liability Management 그런 자산 부채 관리를 통상적인 방법으로 안 하고 그죠?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이고 요 부분이 조금 긍정적인 부분이 있는 게 이것 때문에 제가 보니까 페드가 제가 계속 페드가 과연 금리를 5.5까지 올릴 수 있을까에 부동산이 제일 좀 약간 신경 쓸 거다 했는데
은행 부동산이 무너지면 2008년과 같은 금융위기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절대 이제 페드는 그 상황은 우리가 안 간다고 보잖아요. 근데 이 은행 조그만 은행이지만 이게 우리 최성문님 말씀하셨던 대로 확산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제롬 파월 의장이 이 은행에 대한 보고를 받고 지금 아마 긴급 회의를 아마 할 것 같아요. 생각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어제만 보더라도 이게 굉장히 작은 규모의 은행이긴 하지만 은행 전체로 지금 확산되는 분위기가 심리적으로 지금 굉장히 나타나고 있으니까 분명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생각을 할 것 같고 아까 자산부채 관리 말씀을 해주셨지만 자산의 듀레이션하고 부채의 듀레이션이 지금 미스매치가 나는 현상이거든요. 그렇죠. 자산 쪽에서는 굉장히 길고 부채 쪽에서는 굉장히 짧기 때문에 짧게 인출해야 되는 짧게 줘야 되는 돈을 이제 아주 길게 투자하고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그 요구불 예금에 그 요구가 인출 요구가 생겼을 때는 길게 투자하려고 마음을 먹었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이자율이나 가격 위험에 노출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유동성을 마련하기 위해서 팔아야 되는 상황. 그래서 이제 투자나 사업이나 자금 관리의 중요성에 대해서 저희가 항상 얘기를 하잖아요. 이 경우도 사실 자금 관리가 잘 됐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죠. 그냥 뭐 결론적으로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2007년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처음 촉발됐을 때는 제가 2007년 2월달에 제가 관리하던 대구은행, 뭐 신한은행, 제일저축은행 등등 그 기관 고객들한테 미국발 IMF가 시작된 것 같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요 부분은 일단 보험사가 먼저 생각이 나요. Asset and Liability 제일 많이 해야 되는 데가 이제 보험사니까 이 보험사가 보험금을 받아가지고 그죠? 그걸로 이제 채권이나 이런 거 투자를 많이 하는데 그걸로 이제 작년에 이제 우리나라 뭐 국민연금도 손실이 얼마였다라고 하는데 보험은 만약에 해지를 하게 되면 이미 사업비랑 뭐 해가지고 우리가 1년 안에 해지하면 거의 돈 못 받잖아요. 거의 돈 못 받죠. 10년, 제 거 10년 됐는데도 여전히 한 70%밖에 못 받더라고요. 70, 80%. 그래서 갑자기 보험을 해지하면서 뭐 내 돈 돌려줘. 이런 상황은 안 일어날 것 같고 큰 은행들이 이제 어떻게 될 건가 생각해봐도 큰 은행들도 별 문제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제롬 파월 의장 페드는 요 사건으로 더 이상의 이런 은행들이 무너지지 않게 하려면 지금 뭐가 터졌냐면 채권에서 터진 거잖아요. 그렇죠. 채권에서 터져서 문제가 발생한 거죠. 그러면 이 문제를 빨리 봉합시키려면 채권 금리를 떨어뜨려야 돼요. 오히려 그렇죠. 금리를 떨어뜨려서 이런 은행들이 투자한 국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시 빨리 가격이 정상화되면 살아날 수가 있기 때문에 약간 긍정적인 면이 있다라고도 저는 봐집니다. 그러면서 또 자산 시장에서는 우량한 자산하고 비우량한 자산이 확실히 차별화되는 그런 상황이 나타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네요. 이제 다 이해가 됐습니다. 왜 어제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회사는 0.5% 빠졌는데 캐시가 어마어마하게 많은 회사, 그죠? 캐시가 그런 회사들은 뭐 주가가 뭐 상대적으로 다 좋았던 이런 부분이 나오는데 약간 단기적인 노이즈가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알겠습니다. 최상무님 덕분에 어젯밤 실리콘밸리 뱅크에서 일어났던 그런 사건이라고 하셨는데 어떤 사건이 일어났는지 확실히 파악이 됐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채플님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